어머니,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돌봄 필요하시면 서비스 알아보세요. 내가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그대로 죽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몇 달만이라도 같이 살면 안 되는 거니? 같이 살 생각은 절대 마세요. 어머니 재산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알아서 시설 알아보고 홀로 서게 하세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거니? 어머니의 가슴에 남은 한마디.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그 말이 결국 어머니를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소소한 행운이 다가올 거예요. 사연 들어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순자라고 해요.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았고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도 아들만 믿고 버텼어요. 새벽마다 장에 나가고 비 오는 날엔 우비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도 열심히 일했어요. 월세를 내고 학원비를 내고 입을 것 신을 것 먼저 챙겨주며 제 몫은 늘 뒤로 미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착하고 성실해서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결혼할 때 모아둔 적금 통장을 털어 전세 보증금도 보탰고 혼수 빠진 구석이 없게 하나하나 메워줬어요. 그 덕에 저는 늙어서라도 따뜻한 밥 한 숟갈은 함께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은 나이를 숨기지 않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나서는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요. 혈압약과 당뇨약이 늘어나 약봉지가 탁자의 작은 집처럼 쌓였어요. 병원 진료카드를 만질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리고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 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마친 날 용기를 냈어요. 병원 근처에 사는 아들 집으로 가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진료카드와 약봉지를 손에 꼭 쥐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속으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가 나와 무표정한 얼굴로 인사했어요. 아들은 야근이라며 집에 없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한 잔 받아 마시고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내가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손에 감각이 빠질 때가 있어. 그러세요? 혼자 있다가 무슨 일 나면 어쩌나 겁이 나. 병원도 자주 가야 해서 말도 꺼내기 조심스러웠는데 혹시 우리 같이 살 수 있을까? 멸치처럼 마른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그래도 피부치면 조금은 기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며느리 얼굴에서 온기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일직선이 되더니 딱딱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자식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뭐라고? 돌봄이 필요하시면 서비스 알아보세요. 그 말이 제 귀 속에서 망치처럼 울렸어요. 저는 잠시 숨이 막혀 말을 잃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둔 약봉지가 와르르 소리를 내며 쓰러지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너희가 힘들다는 건 알아.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고들 하잖아. 나도 사람 곁이 필요해.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요양기관을 알아보셔야 해요. 그 말 끝에서 미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저는 더 초라해졌어요.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나 하는 생각이 쏟아졌어요. 현관으로 나오는 동안 손에 쥔 진료카드 모서리가 손끝을 파고들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한순간에 여체를 더 먹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약봉지가 흔들려서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저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 누군가 어깨를 한 번만 잡아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밤이 오면 더 아플까봐 두려워서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집 문을 열어 불을 켜자 약봉지에서 종이 냄새가 올라왔고 그 냄새가 내 나이와 똑같은 색깔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 곳으로 떠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오늘들은 말을 저는 오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며칠 뒤 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목소리가 제일 크고 표정이 활기찬 이는 제 오랜 친구 이경순 여사였어요. 그녀는 손에 옷봉지를 들고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거 좀 봐. 우리 손자가 사준 거야. 할머니는 이제 멋 좀 부려야 한다고 매장 3군데나 돌아다니면서 골라줬다니까.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챙겨주고 방까지 꾸며주겠다더라. 우리 손주가 할머니 빨리 우리 집으로 와요 하면서 난리였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 된 기분이라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어요. 아이고, 정말 복 받았네. 역시 손주가 최고라니까. 다른 이웃도 자랑을 못했지요. 우리 딸도 그러던데.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면서 당장 같이 살자고 하더라니까. 방도 싹 비워놓고 손주들이 할머니 빨리 오시라며 달력에다 날짜까지 표시해놨다니까. 그 말들이 내 귓속에 깊게 파고들었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참 보기 좋네요. 다들 부럽습니다. 했지만 가슴 속은 텅 비고 쓸쓸했어요.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이 무거워져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언제 왔는지 며느리 수진이가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서 탁, 탁 소리가 매섭게 울렸어요.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결국 동네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라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동네에서 보니 다들 자식들이랑 같이 산다더라. 며느리들이 방도 내주고 손주들도 할머니 빨리 오시라고 한다고. 같이 사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니? 수진이는 칼질을 멈추고 나를 흘겨봤어요. 어머니, 재산 있으시잖아요.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뭐라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괜히 같이 살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 사는 거예요. 제발 홀로서기 하세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덜컥 기울어져 달걀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노른자가 흘러내려 바닥을 더럽혔지만 수진이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나는 허리를 굽혀 달걀을 주우며 중얼거렸어요. 남들은 방까지 내주며 모신다는데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때 안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아들 진영이가 나왔어요. 그는 상황을 보고도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다들 각자 사는 세상이잖아. 나는 아들의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 편은커녕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그날 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누웠지만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며느리의 차가운 말이 번갈아 들려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던 길에 아들 집에 잠시 들렀어요.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시 쉬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커졌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곧 제 얘기가 언급되는 걸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져 나왔어요. 당신 생각해봐. 어머니 모시면 생활비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해. 자식이라면 목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와서 얹혀 살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경우야. 아들 진영이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낮게 대꾸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라서 뭐? 내 친구들 보라니까. 어떤 집은 시댁에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준대. 심지어 아파트 한 채까지 증여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시잖아? 같이 살 거면 나는 친정으로 갈 거야. 매달 500만 원씩 생활비를 주신다고 하면 모시는 것도 생각은 해보겠다.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생각해봐. 어머니 재산이라고 현금 조금이랑 지금 사시는 집 그거 달랑 하나다나? 그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우리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에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아 통장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진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며느리 쪽으로 기울어 버렸어요. 내 말도 맞아. 솔직히 나도 부담이 크긴 해. 엄마가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이 짱짱하시니? 그 순간 손에 들려있던 은행 통장이 내 손을 벗어나 툭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어요.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자 내 노후의 전부였지요. 그런데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는 그저 돈줄로만 취급되고 있었어요.
나는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귀를 막아봤지만 수진이의 목소리는 계속 날카롭게 꽂혀 들어왔어요. 누가 요즘 자식한테 얹혀 살려고 해? 자기 재산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써야지. 괜히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나는 그런 거 못 받아들여. 진영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지요. 맞아. 지금 상황에선 힘들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아들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는데 며느리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줍기 위해 몸을 굽혔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겨우 통장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들은 시댁에서 용돈도 받고 집도 받아단다고? 나는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야 할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어요. 애써 참으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생활비 500만 원, 얹혀 살면 짐이라는 말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져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눈물이 베개를 적셔 잠들 수가 없었어요. 깊은 밤 저는 책장 구석에서 낡은 가족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가늘게 떠올랐고 첫 장에는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던 어린 진영이가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제보를 감싸던 작은 손, 사진 뒤에는 엄마와 약속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약속은 지켰지만 그 약속이 지금은 저를 묶는 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을 어둡게 하니 창밖 신호등 빛이 벽에 번졌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라 했지. 이젠 내 힘으로 살겠다. 그 말이 제 가슴으로 되돌아와 박동처럼 울렸어요. 침대 옆 탁자 위 진료카드와 약봉지를 바라보며 저는 내일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적었어요. 매각 상담, 잔금 일정, 새집 계약, 이사 예약.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분명했어요. 이튿날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사는 집을 내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동네 부동산 문을 열었어요. 종소리가 맑게 울렸고 중개사의 매매 계약 설명을 다 듣고 도장을 꾹 눌렀어요. 제 결심을 다지는 듯 했어요. 이제 살 집을 구할 차례였어요. 중개사는 지도를 펼쳐 병원과 시장, 버스 정류장 사이 거리를 짚어주었어요. 저는 종이에 작은 원을 그렸어요. 다시 시작할 제 삶의 반경이었어요. 사진을 보니 마음에 들었어요. 매수 희망인 조건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가 책상 위에 펼쳐졌고 제 이름 아래 사인할 칸이 또렷했어요.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지요. 잉크패드에 도장을 누르는 순간 오래된 걱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반대하면? 저는 속으로 단호히 말했어요. 이 결정은 내 삶을 위한 거예요. 계약서 위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첫 번째 꾹, 두 번째 꾹. 찍을 때마다 제 어깨의 무게가 한 겹씩 벗겨졌어요. 잔금일을 정하고 바로 병원 옆 오피스텔 실물을 보러 갔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남양창이 긴 빗줄기를 바닥에 그렸어요. 작은 주방과 반듯한 벽, 혼자 살기 딱 맞는 크기였어요. 창을 여니 응급실 표지판이 멀지 않게 보였어요. 급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 그 생각만으로 숨이 놓였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철을 내어주었고 저는 한 줄씩 읽으며 서명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찍자 아주 미세한 바람이 등 뒤를 스쳤어요.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견적을 묻자 상담원은 상자를 4가지로 나눠 포장하자고 했어요. 책 박스, 옷 박스, 주방 박스, 잡동사니 박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어요. 내 종류면 충분해요.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어요. 오래 입지 않은 옷들을 접어 박스에 담았어요. 옛 명절에 받은 스카프,
아이가 만든 카네이션 브로치, 낡은 앞치마. 박스 바닥에 하나씩 내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마웠어요. 이제 놓아드릴게요. 거실 한가운데 이사 박스가 작은 성처럼 쌓였어요. 옆에 계약서와 도장을 가지런히 두었어요. 매매 계약서, 오피스텔 계약서, 통장 사본. 파일에 끼울 때마다 제 손이 단단해졌어요. 해질 무렵 이경순 여사가 문 밖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문을 열자 그녀가 상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순자 씨, 드디어 결심했구먼. 네, 병원 옆으로 가요.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잘했어. 거기 문화센터 강좌도 좋다던데. 우리 같이 등록하세.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자랑이 아니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밤이 깊자 저는 앨범을 한 번 더 펼쳤어요. 사진 속 아이는 더 이상 제 어깨에 기대 서 있지 않았어요. 대신 제 안에서 다른 얼굴이 또렷해졌어요. 혼자서도 삶을 일구던 젊은 날의 제 얼굴이었어요. 저는 앨범을 덮고 그 위에 계약서를 올려두었어요. 두께가 서로를 눌러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사 박스 위에 도장을 올려놓자 방 안 공기가 다르게 울렸어요. 내일 해가 뜨면 저는 열쇠를 반납하고 새로운 열쇠를 받아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병원 옆 길을 걸어 새 집까지 가는 동안 제 발걸음은 분명 더 가벼워질 거예요. 저는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속도로, 내 이름으로 살아요. 새 집에 들어온 지 며칠 뒤 저는 문화센터에 들렀어요. 안내 데스크에는 색색의 전단지가 가득했고 손글씨로 적힌 당좌들이 눈에 띄었어요. 캘리그래피, 한국무용, 합창단, 그리고 생활효과. 그중 저는 글씨 교실과 합창단에 이름을 적었어요. 등록서를 쓰는 제 손이 오랜만에 설레었어요. 담당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첫 수업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미리 오셔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시면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수강증을 받아들었어요. 카드 크기의 수강증은 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열쇠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경순 여사와 복지관 당좌에도 함께 신청했어요. 복지관에서는 건강체조와 서예반이 인기가 많다며 추천했지요. 우리는 신청서를 나란히 내밀고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얼굴빛이 달라졌다니까. 혼자 산다고 주눅 들 필요 없어. 우리 둘이 다니면 외롭지도 않아. 경순 씨 덕분이에요. 이제 웃음이 돌아와요. 그 말에 서로 웃음이 터졌고 저는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편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 제 옛집을 찾았다고 해요. 새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비어둔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널려있던 가구들이 보이지 않았고 장롱문을 열자 옷가지가 사라진 채 빈 선반만 남아있었지요. 장판 한쪽엔 이사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먼지가 덮이지 않은 자국들이 제 흔적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지요. 수진이가 제 옷장이 텅 빈 것을 보고 목소리를 높였대요. 진영씨, 이거 뭐야? 어머니 진 다 어디 갔어? 이사도 단 거 아니야? 진영이는 당황한 듯 둘러보다가 중얼거렸다고 해요. 정말 그러네. 어쩐 일이지? 분명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이거 수상한데. 나중에 알게 되면 늦어. 빨리 어머니께 전화해봐. 그들은 부랴부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새 생활이 한창이라 수업 준비로 바빴고 무엇보다도 굳이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지요. 대신 짧은 문자만 보냈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 문자를 받은 수진이는 전화를 끊으며 이를 갈았다고 해요. 바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야?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어. 진영이도 갸웃거리며 장롱 속 낀 칸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봤다지요. 엄마가 혼자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냥 이사 정리하신 건가? 아니야. 뭔가 있어. 절대 그냥이 아닐 거야. 그날 밤 저는 새 집 작은 책상 위에 수강증을 올려두고 차 한 잔을 마셨어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센터도 걸어서 닿을 수 있었어요.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불빛이 스며들며 방을 따스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병원 가까운 곳이 최고네. 이게 진짜 내 삶이지.
자식 눈치 보며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하루. 며칠 뒤였어요. 저는 오피스텔 창가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허브 향이 방 안을 채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떨렸어요.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줄줄이 쌓여 있었고 곧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등기부 등본 사진이었어요. 빨간 밑줄 아래 굵은 글자. 소유자 변경. 제 집 매매 사실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등기부 등본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진영이는 뒤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지요. 재산 얇은 달랑짓 한 채. 그거 우리 곳인데 왜 팔아버렸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실내화를 가리켰지만 수진이는 신발도 벗지 않았어요. 종이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집 한 돈 절반 내놔요. 그 집 우리 곳인데 왜 상의도 안 하고 이러는 건 배신이에요. 진영이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엄마, 상의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왜 말 한마디 없이 팔았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오래 미뤄둔 말을 또렷하게 꺼냈어요. 너희가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라 했잖니. 홀로서기 하라며. 홀로서기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니. 이건 내 돈이야. 수진이가 소파 등받이를 탁 내리쳤어요. 말은 잘하네요. 내 친구들은 시댁에서 매달 100만 원씩 받아요. 어떤 집은 집도 증여받았어요. 근데 어머니는요? 줄 생각은 없으면서 언제 살 생각은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도망치듯 파버렸어요? 이건 우리 권리를 뺏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너희가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마치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 바로 옆에 병원도 있다. 병원 간다고 너희 집 갈 일도 없어. 나는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수진이의 눈이 더 차갑게 빛났어요. 말 바꾸지 마세요. 절반은 우리 몫이에요. 당장 이 계좌로 보내요.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예요. 진영이가 제 표정을 살피며 한 발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조금만 도와줘요. 절반까진 아니어도. 저는 손바닥을 펴 보였어요. 한때 아이 손을 붙잡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손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각자 살자고 한 건 너희였어. 그 말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해줬다. 내 삶을 내 손으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게.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진짜 각자 살아요. 대신 수틀리면 고소할 거예요. 증거는 충분해요. 등기부 등본도 있고 주변에서 다 알아요. 자식한테 상의도 안 하고 집을 팔아요? 저는 물컵을 내밀었어요. 얕은 물결이 흔들렸어요. 물이나 마셔. 수진이는 컵을 밀쳐냈어요. 이걸로 시온 줄 알아요. 돈 얘기 끝내요. 집 한 돈 얼마예요? 말 돌리지 마세요. 저는 창밖 굵은 응급실 표지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주인이 누구냐는 거야. 내 이름으로 산 집이었고 내 이름으로 팔았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수진이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어머니가 우리 무시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진영이가 당황에 말렸어요. 수진아, 그렇게까지. 비켜. 지금은 내 말이 맞아. 우리도 권리가 있어. 내가 참아서 그렇지 끝까지 잡을 수 있어. 저는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계약서와 영수증, 이체 내역, 등기 관련 서류가 투명 파일 속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있어. 순서대로 봐. 내 이름으로 한 절차야. 내가 말하는 권리는 서류 어디에도 없어. 수진이는 종이를 넘기며 이를 갈았어요. 꼼꼼하네. 그래도 가족끼리는 정이 있지? 절반만 주면 깔끔해져요. 저는 미소를 거두었어요. 정으로 시작했지. 그런데 정을 밟은 건 너희였어. 얹혀 살 생각 말라 했지. 홀로 서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선을 그었어. 너희 집 문턱을 넘어 내 삶을 이룰 수는 없어. 진영이가 낮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요. 다시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끝났어. 내 삶의 중심은 여기야. 병원 옆집, 문화센터. 내가 고른 하루. 너희가 원한 것도 결국 각자 삶이었잖니.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쿵 내리쳤어요. 좋아요. 끝까지 가보자고요.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저는 서랍장을 열어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도장을 쥐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도장은 내 인생이야.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어. 앞으로도 그래. 수진이는 눈을 흘기며 돌아섰고 진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를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고 물컵을 싱크대로 가져가 씻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분에 다시 물을 주었어요. 잎사귀 끈 물방울이 작게 떨렸어요. 마음속 떨림은 남았지만 두려움만은 아니었어요. 내일 병원에 들러 검진을 받고 문화센터에서 출석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하루를 채울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갈등의 불씨였고 동시에 제 선택을 확인해 준 거울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누구의 목소리에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아침에 문화센터 수강증을 지갑 속에 꽂았어요.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제 하루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어요. 복지관 운동실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마음이 한결 밝아졌어요. 강사님이 출석 도장을 찍자 손끝까지 힘이 돌아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웃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본인 삶을 사셔야지요. 병원도 가깝고 문화센터도 좋다던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골목 끝에서 누군가는 제 뒷말을 했지만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금세 사라졌어요. 다음 날 이웃들과 시장을 도는 길에 이경순 여사가 제 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어머니를 짐처럼 만든 애들이 잘못이지. 나도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는 상자에 담긴 귤을 나눠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수강증이 들어있는 지갑이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작은 소리지만 제 마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길게 울렸고 수진이는 이번에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판돈 절반만 저희에게 주시면 같이 살게요. 효도할게요. 진영이가 눈치를 보며 따라 말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해요. 오히려 달라질게요. 저는 식탁 위에 지갑을 올려두었어요. 반짝이는 수강증이 카드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같이 살 생각 없어. 절반도 못 줘. 내가 아파서 같이 몇 달만이라도 살자고 할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지. 너희가 말한 대로 각자 사는 거야. 수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다 했어. 나는 내 이름으로 내 하루를 산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출입문을 밀자 기분 좋은 냄새가 퍼졌어요. 데스크에 수강증을 내밀자 도장이 툭 찍혔어요. 그 소리 하나가 오래 묵은 불안을 밀어냈어요. 강의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들의 뒷말도 며느리의 계산도 이웃의 응원도 모두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제 몫의 자리를 지켰어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었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작은 화분이었는데 저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화분 잎에 맺힌 물방울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화분에 닿으면 잎이 더욱 생기 있게 빛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고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 집 근처 병원에 들르면서 괜히 눈치 보며 들를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지요. 병원 진료를 마치면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허브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오히려 활기차 보였고 혼자 앉아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캘리그래피 강좌는 제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연필로 연습하다가 붓펜으로 곡선을 그릴 때마다 제 마음속 응어리까지 풀려나오는 듯했어요. 복지관에서 열리는 음악 수업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소리를 내어 웃고 박수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가득 찼어요. 이경순 여사와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도 한결 달라졌어요. 시장통 근처 분식집에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경순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 씨 얼굴빛이 환해졌네. 예전보다 젊어 보인다니까. 옆자리에 있던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요. 같이 산다고 편할 줄 알았는데 사사건건 간섭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순자 씨는 혼자 오피스텔에서 사니까 오히려 자유롭고 부럽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처음엔 두려웠지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행복해. 주변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예전에는 비교의 대상이던 제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였어요. 며칠 전 진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랑 사는 게 쉽지 않아. 매일 다투고 있어. 엄마 혼자 사시는 게 더 행복해 보이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난 내 길을 가고 있어. 불편하더라도 그건 너희 몫이지.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 수진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크게 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오피스텔 거실 불빛이 더 따뜻하게 번져 보였어요. 다음 주에는 문화센터 친구들과 전시회에 가기로 했어요. 서로 작은 화분을 하나씩 가져와 사진을 찍기로 했지요. 저도 창가의 화분을 분갈이해서 새 화분에 옮겨 심으려고 해요. 초록빛 잎이 점점 자라나는 모습은 제 새 출발의 상징이 되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창밖으로 네온사인이 반짝였어요. 불빛이 화분 잎에 비칠 때마다 제 마음도 반짝였어요.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책상 위에 놓인 노트, 주방에 가지런히 정리된 찻잔, 거실에 걸린 작은 액자가 모두 제 취향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선택으로만 채운 공간이었기에 더없이 소중했어요. 창가에 기대어 화분잎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진짜 노후지.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날 밤 달빛에 화분의 잎이 은빛으로 빛났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듯 단단하고 반짝였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작은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혼자 산다고 안쓰럽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아요. 이게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창가에 선 화분에 물을 주며 새로운 하루를 환하게 맞이할 거예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밌는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